자, 이 문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 진짜 자주 오지 않으신가요? 어떤 문자 말씀이신가요? 대출 문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최저금리 보장, 한도 우대, 당일 즉시 입금 가능, 막 이런 식으로 오는 카드론 대출 알림 문자들 말이죠. 아, 저도 하루에 몇 통씩 받아요. 진짜 귀찮아서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렇죠. 평소 같으면 그냥 스팸이려니 하고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셨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을 쫙 훑어보고 나면 이 작은 알림음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오늘 다룰 소스들을 정리하면서 꽤 서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파헤쳐보죠. 이번에 모아본 소스들은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숫자가 빼곡한 딱딱한 거시경제의 기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직은행원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도 있었죠. 맞아요. 거기다 현 상황을 꽤 벼강된 톤으로 꼬집는 칼럼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 모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카드론 당일 입금 알림,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거대한 경고등을 해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금융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신용과 지갑을 지킬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도 찾아볼 거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네. 그 43조 원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카드론 잔액이 단순히 요즘 빚진 사람들이 좀 많아졌네 하고 넘길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단순한 개인 빚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현재 우리 국가 실밀경제의 체력이 밑바닥부터 얼마나 깎여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거든요. 스마트폰 앱에서 비밀번호 몇 번 누르면 끝나는 대출 같지만 그 기저에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압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조적인 딜레마도 얽혀 있고요. 좋습니다. 서민들이 왜 15%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급전에 목마르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한국 금융시장을 덮친 거대한 파도, 그러니까 거시경제부터 살펴봐야겠죠. 맞습니다. 여러 소스들 중에서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그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기사였어요. 한 달 새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달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와, 20조 원이요? 사실 그 숫자가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이 짧은 시간 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환율에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27원을 훌쩍 돌파하면서 생긴 일이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환율이 오르는 거랑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게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나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가 그대로라고 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이걸 달러로 바꿔서 돌아갈 때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른바 환차손을 겪는 거죠. 아, 주식이 안 떨어져도 환전할 때 돈을 잃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판에서 돈을 빼서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그 주식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사고 있죠. 맞아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빚투 잔액이 3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젠가 게임이 떠올랐어요. 젠가요? 그 나무 블록 빼는 게임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밑동인 환율은 막 흔들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중간에서 굵직한 블록들을 훅훅 빼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맨 꼭대기에 위태롭게 블록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흔들리는 탑 꼭대기에 B2 블록을 얹고 있다니. 그렇죠. 아니,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물가도 비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을 챙기지 않고 투자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면서 빚을 내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시장 상황을 무시한 무모한 탐욕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한 개인들의 절박한 발버둥을 가깝습니다. 절박한 발버둥이요?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뜻인가요?
네, 아까 환율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수입 물가가 덩달아 뜁니다. 이게 고스란히 국내 물가를 밀어 올려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사과 한 알 집어들기가 무섭잖아요. 아, 진짜 요즘 파 한 단 사기도 무섭더라고요. 월급은 똑같은데 생활비는 2배로 드니까 내 지갑의 실질적인 가치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로는 이 무서운 물가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결국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가라앉는 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튜브라도 잡으려던 거였군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결국 그 젠가 꼭대기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반대 매매가 막 쏟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증권사들이 강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777억 원이나 쏟아지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시경제의 위기가 우리 집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원금까지 날린 사람들은 은행 문을 두드려보지만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은 거절당하죠. 그러면 이 절박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43조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밀려난 자금 수요가 결국 제2금융권, 즉 카드사로 몰려갔습니다. 3월 말 기준 국외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2조 9,94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와, 43조 원이요? 현금 서비스 잔액도 엄청 늘었다고 소스에 나오던데요? 맞아요. 현금 서비스도 6조 2,88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대부분 당장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빚을 막거나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15%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하고 땡겨 쓰는 생존형 대출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꼬이더라고요.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당국이 카드사들한테 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잖아요. 가계대출 증가율을 1%에서 1.5% 이내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는데 카드로는 1분기에 이미 1.6%나 증가해버렸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까 제동을 거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딱 풍선 효과가 생각났어요. 은행이라는 풍선의 한쪽을 꽉 누르니까 카드론이라는 다른 쪽이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 카드론 쪽도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기는 다 어디로 가죠? 결국 풍선이 터져버릴 위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걸 막기 위해서 카드사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많이 내주면 총량 규제 반영 비율을 80%로 완화해주겠다고 검토하며 숨통을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총량 규제 반영 비율 완화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민들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정부가 규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80만 원만 빌려준 걸로 할인해서 쳐주겠다는 겁니다. 저신용자 대출을 유도하려는 거죠. 아, 페널티를 줄여주겠다. 근데 소스들을 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면서요? 네,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까 고신용자들까지 카드사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돈 떼일 걱정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그 중금리 대출 한도를 먼저 내주게 되니까요. 결국 진짜 그 제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한도마저 다 뺏기고 밀려나는 거네요. 게다가 규제에 묶인 카드사들이 자구책으로 금리가 연 14%에 달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정부가 상생금융을 영분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카드사들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졌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카드사의 자금 조달은 카드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은행권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카드사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카드사 부실이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진짜 경고등입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도미노 같아요. 이렇게 대출길에 꽉 막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룬 소스가 하나 있었죠. 특정 매체의 칼럼이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특정 매체의 다소 날선 시각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상만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네,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봐야겠죠. 그 칼럼에서 제기한 데이터들을 보면 현재 카드 대출 연체율이 3.3%로 치솟았고 부실 채권 매각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위기 사례도 언급됐잖아요.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로 4.5개월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고 KB국민카드는 1.5조 원 규모의 부실을 매각하며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돌려막기도 한계에 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이 한 달 새 1조 4,641억 원에서 1조 5,39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막히면 서민들은 결국 20에서 30% 고금리 대부합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소스들을 보면 자꾸 2003년 카드 대란을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카드를 발급해줘서 다들 흥청망청 쓰다가 터진 사태고, 지금은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생계형 부실이잖아요. 원인이 전혀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유동성 공급 단절이라는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 단절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돈줄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부실 심각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기 생존을 꾀하잖아요. 그게 결국 취약차주들의 출구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003년과 원인은 달라도 돈이 말라서 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은 같다는 뜻이죠. 와, 금융사들의 생존 본능이 서민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거네요. 자, 시스템의 거대한 위기를 당장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현직 은행원 유튜버가 전하는 수칙들이 있었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수칙이었죠. 첫 번째는 절대 대출 건수를 나누지 마라 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500만 원이 필요할 때 5개 카드사에서 100만 원씩 빌리는 게 왜 신용점수의 최악이라는 건가요? 조금씩 빌리는 게 덜 위험해 보이는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손을 벌린다고 판단하거든요. 한도가 넉넉한 한 곳에서 5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이거 완전 그거네요. 학교에서 큰 잘못 1번 하는 것보다 자잘한 지각 5번에서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5개 그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네요.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칙은 금리를 반드시 비교하라 였죠.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확인하면 같은 신용점수 구간이라도 카드사별로 금리가 무려 5%까지 차이 납니다. 500만 원 기준이면 한 달 이자가 2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도상환 수수료 0원을 활용하라였죠. 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돈이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이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팁도 있었는데 유튜브 소스들을 보다 보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 후 매입처에 칸배하는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 방식이요. 이른바 카드깡인데 이게 대출 이력이 안 남는 대안으로 막 소개되던데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용조회나 대출 이력이 남지 않아서 유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 업체 확인이 필수고 수수료 구조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죽 제도가 꽉 막혀 있으면 이런 대안까지 유튜브에서 유행할까 싶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근본적인 금융 지식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금리 차이의 비밀입니다. 아, 저도 궁금했어요. 왜 제일금융권은행은 싼데 제2금융권 카드로는 비싼 건가요? 바로 조달금리, 즉 자금을 끌어오는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수신받아서 그 싼 이자로 돈을 굴릴 수 있죠. 아, 우리가 놓은 예금으로요? 그럼 카드사는요? 카드사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즉 카드채를 발행해서 돈을 꺼와야 하죠. 조달 비용 자체가 훨씬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빌려주는 카드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인 겁니다. 아, 조달금리 차이 때문이었군요. 이제야 확 이해가 되네요. 자, 오늘 우리는 고환율과 외국인 매도라는 거시경제 위기부터 43조 원 카드론 폭탄, 그리고 실생활 금융 팁까지 참 먼 여정을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여신금융협회 금리 비교 팁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단편적인 팁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환율 쇼크가 어떻게 내 스마트폰의 카드로 문자로 이어지는지 현상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스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민들에게 연 1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스스로 달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면요. 과연 우리는 경제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접착력이 떨어질 게 뻔한 아주 비싼 반창고를 대충 붙여넣고 있는 걸까요?
이 반창고가 떨어지는 날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